안녕하세요. 전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의심은 의심을 키운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거기에 그런 의심들이 합치면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진짜처럼 보이는 법이고요. 저도 지금껏 살면서 누군가를 의심해 본 적 많이 있어요. 담배를 끊겠다는 남편한테서 살짝 담배 냄새가 풍기면 이 사람 담배 핀 거 아니야. 의심스럽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학원 갔다 온다는 딸이 이상하게 목이 쉬어서 오면 이거 학원 안 가고 노래방 갔다 온 거 아니야? 싶은 그런 상황들 있죠? 동네 아줌마들끼리 지잘거리기라도 치면 순이 엄마가 애인이 생겼네. 그 여자 남편한테 순이 엄마가 맞았다네.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남 얘기 듣다 보면 아무리 제가 순이 엄마랑 친하다 한들 진짜 그런 여잔가 싶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의심이라는 게 점차 짙어지면 그게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 해도 결국 기정사실이 되어버린다는 거 아세요? 한마디로 낙인이 찍혀버린다는 거죠. 사건이 흘러 순이 엄마는 진짜 애인이 없었다는 진실이 드러난다 해도 누군가는 끝내 의심을 지우지 않죠. 애인이 있었는데 헤어진 거라는 둥, 잠깐이라도 남자가 확실히 있었다는 둥, 심지어 실제로 보지 않았음에도 순이 엄마의 애인을 봤다는 말까지. 순이 엄마는 누군가에게 있어 바람난 여자로 낙인 찍혀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의심이라는 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시댁에게 있어 전 순이 엄마가 되어버렸고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 진실을 눈앞에 들이밀고 보여줘도 결국 제게 찍힌 낙인은 지울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순이 엄마가 된 과정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이 억울한 마음 조금이라도 풀리지 않을까요? 제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유년 시절을 강원도 원주에서 쭉 보내면서도 언젠가 성인이 되면 어떻게든 서울에 올라가겠다는 포부로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했다랬죠. 그 노력에 더해 마침 시험 운까지 좋아서 끝끝내 이화여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홀로 서기를 시작해야 했죠. 부모님도 그렇고 저 역시 충분한 여유가 있던 상황이 아니어서 우선 급한 대로 옷 몇 가지와 대학에 필요한 준비물 등을 챙겨들고 신촌에 위치한 고시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월세방은 학교에 다니면서 차차 알아보기로 했고요. 학교는 학교대로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도 매진했습니다. 호프집에 고깃집에 당시 신촌에 있던 가게들은 대부분 고쳤다고 자부할 정도죠. 그러던 중 선배 언니의 땜빵을 메꾸고자 2주간 임시로 일하게 된 곳이 당시 신촌에서 나름 잘나가던 CNC랑 커피숍이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전 이전에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여러 차례 했던 경험이 있어 당시 유행하던 파르페 정도는 눈 감고 만들 수 있는 실력이었죠. 나가 사장님한테는 말씀드려놨어야 2주 정도는 부모님 일을 도와야 해서 나가 광주에 다녀와야 된게 사장님한테는 나 대신해서 조카 맡아줄 동생이 있다. 경험도 무지하게 많고 참 성실하다 그렇게 말해놨으니까 크게 걱정 말고 조금만 부탁해. 우리 과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에서도 광주 언니라는 별명을 가진 미영 선배는 걸쭉한 사투리에 통도 크고 시원시원 유쾌면 유쾌 이대생들 사이에선 그 인기를 한몸에 봤던 언니였죠. 그런 언니의 부탁인데 제가 안 들어줄 이유도 없었고요. 근데 말이야 한 3, 4일 있다가 여기 연대에 다니는 애가 하나 있는디 걔가 너한테 뭘 하나 줄 것이요. 그것만 좀 받아놔 주란께. 그게 뭔데요? 동아리 연합 때 알게 된 놈인기. 나가 그 놈한테 음악 자료들을 좀 부탁했거든. 자기가 우리나라에선 듣기 힘든 3세기의 음악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갖고 자기가 우리나라에선 듣기 힘든 3세기의 음악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 해갖고 나가 좀 CD로 구워달라 무지하게 졸랐거든. 여튼 그놈한테 네 이름이랑 생김새 미리 말해 놓을란께 그것이 나한테 CD 매장 주면 그것만 받아놔야 알겠지?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배 그분은 어떻게 생기셨는데요? 글쎄 뭐랄까 멸치같이 생겼어야. 딱 보면 알 것이요. 멸치란 말에 얼마나 웃었는지 그렇게 전 선배를 대신해
CNC 커피숍에 임시직을 맡게 되었죠. 말로만 들었지 역시 인기 있는 커피숍은 다르더라고요. 엄청나게 정신없는 커피숍이었습니다. 지금이야 키오스크에 음료도 손님들이 가져가는 시스템이 정착되었지만 그 당시 겪어본 분들은 모두 예상되실 거예요. 커피를 나르고 치우고 만도 정신없는데 기억하세요. 테이블마다 놓여있던 잿더리에 삐삐 연락용 전화기까지. 손님이 삐삐를 치면 삐삐를 받은 손님 지인은 가게로 전화를 걸고 그 전화를 각 테이블에 연결해주는 교환수 역할까지 해야 했으니 지금도 그 당시를 떠올려보면 쉼없이 울리는 전화통만 붙잡고 있었던 기업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진이 빠지게 일하던 며칠이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얼추 그대 시간도 다 돼가는데 커다란 안경에 때가 탄 연대과 잠바를 입은 추리한 남학생이 커피숍에 들어서더라고요. 그런데 전 한눈에 딱 알아봤죠. 바로 선배 언니가 말했던 멸치를 닮은 연대생이라는 걸. 커피숍 알바가 끝나는 대로 또다시 제 본래 알바였던 치킨집으로 이동해야 해서 물건만 빨리 받고 가자는 마음에 제가 좀 급했던 것 같아요. 다짜고짜 남학생한테 다가갔죠. 저예요. 네? 굳이 귀찮게 둘러보실 필요 없으세요. 저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자식 어서 주세요. 저 빨리 다른 알바 또 가봐야 하거든요. 뭘 달라고 하시는 건지. 아우 답답하네. CD요 CD. 제 3세기 음악이라고 했나? 여하튼 그거 미영 선배한테 구워주신다고 하셨다던데? 제가 미영이한테요? 전 그런 적 없는데. 없다고요? 아닌데 미영 선배가 저보고 CD 꼭 받아두라 했는데? CD를요? 그럼 제가 미영이한테 연락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기 전화기 좀... 전 연대생한테 고갯짓으로 테이블 하나를 가리켰죠. 그러자 그 앞에 머뭇거리며 앉은 연대생은 어딘가로 삐삐를 치더라고요. 전 저 남자가 미영 선배랑 연락하는 사이 서둘러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삐삐를 보냈는데도 아직 미영 선배한테 연락이 없는지 멍하니 테이블에 앉아있더라고요. 하지만 앞에 그날이 치킨집 오픈 순번이라 늦을 수도 없고 해서 전할 수 없이 남학생한테 다음을 기약하자 말을 했죠. 오늘은 제가 안 되고 미영 선배랑 연락되시면 내일 다시 찾아오세요. 그게? 그럼 가볼게요. 그래도 혹시 또 알바 가신다는 곳이 어딘지 물어봐도 될까요? 왜요? 그게 미영이랑 연락되면 말씀 전해드리려고요. 제가 내일 입대거든요. 네? 아, 그러시구나. 돌들 치킨 아시죠? 저쪽 독수리 다방 쪽으로 코너들면 있는. 네? 그럼 그쪽으로 CD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치킨집으로 달려간 전 정신없이 치킨과 생맥주를 날랐죠. 솔직히 CD를 가져다 주면 주는 거고 안 주면 안 주는 거고 그건 남학생의 결정이고 섭섭한 감정이 생길 건 미영 선배일 뿐이니 사실 저로선 크게 관여할 바가 없었죠. 그렇게 밤 11시쯤 되었을까? 마침 평일이라 학생 손님들도 일찍 끊겨 사장님께서 평소보다 30분 일찍 들어가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알바를 두탕 뛴 몸이라 다리도 아프고 빨리 씻고 눕고 싶단 마음이 간절했는데 잘됐다 싶었죠. 사장님께 인사하고 가게를 나서려는데 그 앞에 멀뚱히 서 있는 남자. 그 멸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밤에 운동을 하고 왔는지 땀이 뻘뻘해서는 곧 쓰러지기라도 할 것처럼 헉헉대고 있더라고요. 남자를 알아본 제가 다가가자 가방에서 서둘러 CD 여러 장을 건넸습니다. 다행입니다. 전 퇴근이라도 하셨으면 어쩌나 싶었는데. 미영 선배랑은 통화가 되셨나봐요? 그럼 제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미영 선배 오면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내일 입대를 하셨죠? 입대 전날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기 죄송한데 혹시 연대 다니시나요? 아니요. 전 이대. 잠깐만. 그런데 미영 선배도 이대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렇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뭇거리며 서있던 남학생이 절 향해 꼬박 인사를 하더라고요. 감사할 게 뭐 있냐며 웃고는 서둘러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어찌나 피곤했는지 씻는 것도 대충 씻고 정신없이 잠에 빠져들었죠. 그렇게 정신없던 그날이 바로 제 평생의 동반자가 될 멸치와의 첫 만남이었죠. 그렇게 2주가 훌쩍 지나고 서울로 올라온 미영 선배는
저랑 교대를 위해 CNC로 곧바로 달려왔어요. 자신 때문에 괜스레 땜빵을 채우고 있던 저한테 미안한 맘도 있었겠지만 멸치한테 CD를 받았는지 여부도 궁금했을 테죠. 그래서 CD 받았는가? 네, 여기요. 아따, 이게 대체 몇 장이야? 좋기 10장은 돼봤는디. 그러니까요. 전세계 음악을 싹 다 넣어준 줄 알았다니까요. 키키키, 이 친구한테 연락해서 고맙다 해야겠구만. 그런데 해도 못 받을 거예요. 왜? 그분 저한테 CD 넘겨준 다음날 군대 입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군대? 걔 허리디스크로 군대 면제받은 놈인디. 면제라고요? 아닌데 분명 내일 입대한다고 그랬는데. 그려. 자긴 심의 아들이라고 그럼 자람을 했었더니 다시 현역 나와본 거 아니여. 그거야 동아리 연합이 연락해서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여튼 수고했어야. 나가 맛있는 거 함 사줄란께 그리 알아야. 저도 선배 덕에 2주간 쏠쏠하게 돈도 벌었는데요. 고마워요 선배. 그렇게 2주간의 CNC 커피숍 알바를 마무리하고 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죠. 물론 학교와 알바를 오가는 게 전부였지만 나름의 여유 시간에 도서관도 가고 못다한 공부도 할 수 있어서 나름 알찬 하루를 지내고 있었죠. 그런 어느 날 학교 식당으로 부에나게 뛰어들어오던 여자 미영 선배였습니다. 정말 배가 많이 고프셨나 보다 싶어 피식거리고 있는데 다름 아닌 제 앞에 우당탕 뛰어와 앉으시더라고요. 야 정아 너 도대체 CD 누구한테 받은 거야? 네? 그거 멸치. 엄마 뭔 일이래? 귀신이 고불렸나? 아니 왜요? 그 멸치 그것이 깜빡해버렸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니 방금 전에 동아리 연합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멸치 그놈이 떡하니 있는 것이요. 그래서 아따 군대함하고 내 후배한테 거짓부렁이나 날렸다면서. 그랬더니 그게 뭔 소리야 이러더라고. 유명한 곳이 내 후배 꼬등이려 했냐 놀리면서 여튼간에 CD 고맙다 했더니 핫하고 놀리는겨. 그래서 왜야 이랬더니 그거 CD를 구워주기로 했던 걸 까먹고 보냈다고 막 미안하다고 하는겨. 그래서 나가 나 CD 받았는디 했지. 근게 그놈아가 뭔 소리야 난 준 적 없는데 하는겨. 그래서 모임 끝나자마자 학교 싸그리 뒤져갖고 지금 너부터 쳐다온겨. 그래서 말해봐. 도대체 어찌 된겨? CD는 누구한테 받은겨? 아니 분명 연대과 전바에 엄청 마르신 멸치 그분 맞아요. 그분이 미영 선배까지 알고 있었다니까요. 몰랐으면 미영 선배가 누구죠? 라고 물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었고요. 왔다 하나는 안 줬다 그러고 하나는 받았다 그러고 누가 맞는겨. 그래서 나가 디카로 그놈아 얼굴 찍어왔거든. 한 봐봐야 요것이 맞는지. 서둘러 가방에서 디카를 꺼내든 미영 선배는 저한테 동아리 연합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마른 체형은 비슷했지만 제가 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아니에요. 그럼 더 무서운 일 아니야? 묘치도 아닌디. 어제 나를 알고 거기에다 서태지 앨범도 아니고 제 3세기 음악까지 구워준 것이여. 도대체 그는 뭐야? 미영 선배뿐 아니라 저 역시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당시 연대생과의 대화를 머릿속에서 돌려보았죠. 하지만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제3자라면 대체 미영 선배는 어떻게 알았고 3세계 음악을 구워달라 한 건 어떻게 알았던 거지? 수많은 의문이 제 머릿속을 뒤흔들었죠. 하지만 그 남자에게 연락할 길도 없고 제가 아는 전부는 단 하나, 군대에 갔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의문의 남자는 제 머릿속 한쪽에 굳게 자리 잡았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일하면서도 그 남자는 도대체 누굴까? 쉼없이 드는 의문에 어느 것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죠. 진짜 귀신이었나 싶기도 했고 하지만 그렇게 시간은 흘러 맞은 거울 방학. 전 우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알바를 그만두었습니다. 방학 동안은 원주에 있는 부모님 댁에서 휴식도 취할 겸 고3이 된 여동생의 과일을 맡아달라는 엄마의 지축도 있었고 해서 대부분 시간을 원주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봄날. 이제 3학년이 된 전 이전과는 달리 일보다는 학업에 좀 더 치중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다행인 건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일이 예년보다 잘 풀리면서 여유도 좀 갖게 된 덕도 있었죠.
그렇게 새 학기의 시작을 산뜻한 마음으로 시작한 학기 초. 미영 선배의 주도하에 후배들과 술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그런 자리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서 빠지고 싶었지만 미영 선배의 카리스마에 눌려 할 수 없이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선배의 반강제적인 압력이 작용했던 이유는 마침 모임 장소가 돌돌치킨이었기 때문이었죠. 사장님과 꽤나 돈독한 친분을 유지했던 제가 있어야 서비스라도 하나 더 나오지 않겠냐는 게 그 이유였죠. 그렇게 오랜만에 찾은 돌돌치킨에서 새로 들어온 후배들과 선배들의 요란한 술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 역시 오늘만큼은 마음껏 놀아보자는 마음에 게임도 하고 노래도 부르며 신나는 술자리를 가지던 와중 우연히 창밖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머뭇거리며 거리에 서 있던 남자, 그 연대생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잊힌 그 인물의 남자가 순간 번뜩 떠올랐죠. 전 정신없이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모습 역시 보이지 않았어요. 전 실종된 아이라도 찾는 양 신촌 거리를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 저만치 건널목 앞에 서 있던 연대생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죠. 정말 날아가듯 뛰어간 전 오랜 친구라도 본 양 탁 연대생의 어깨부터 쳤습니다. 당신,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지금에서야 내 앞에 나타나냐고요? 제가 얼마나 크게 소리를 쳤는지 건널목에 서 있던 사람들 모두가 저희를 쳐다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당시 찍기에 도움도 있었겠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반가웠어요. 무의식적으로 정말 이 남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었나봐요. 남학생들은 멍하니 절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파란불로 바뀌었음에도 건너지 않고 저에게 말을 건넸죠. 혹시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당연하죠. 아 진짜 그쪽을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내가. 그때가 90년대 중후반쯤이었으니까 제 나이 때 서울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모두가 아실 거예요. 신촌 굴다리 옆에 있던 독수리 다방. 우리가 서 있던 건널목 건너편이 바로 독수리 다방이었어요. 제가 사연을 올리기 전에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까 예전 독수리 다방은 문을 닫았지만 이후 원래 위치 바로 옆에 새롭게 오픈해서 저희 때와 마찬가지로 젊은이들 사이에선 꽤나 인기 있는 카페로 자리매김했더라고요. 네, 바로 제가 남편과 데이트를 하면 데이트를 나누었던 공간이 바로 독수리 다방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때 미영 선배 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압니다. 미영이. 저희 과 동기 손미영. 잠깐, 제가 아는 미영 선배는 김미영인데? 어째 미련 씨가... 그럼 그쪽은 제가 손미영 선배를 말하는 줄 아셨던 거네요? 네. 그래서 정아 씨도 우리 학교 후배인가 싶어서 학교를 물어봤는데 이대에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손미영이도 후배한테 뭘 부탁한 적 없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도 뭐지 싶긴 했어요. 그럼 CD는요? 분명 제3세기 음악 구워서 가져다 주셨잖아요. 그건 정아 씨께서 CD를 받기로 하셨는데 그게 제3세기 음악이라고 말씀하셨고 아, 내가 말해서 아셨던 거구나. 그럼 잠깐 왜 해주셨어요? 안 해주셔도 됐잖아요. 그게 그냥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또 정아 씨를 볼 수 있으니까요. 하면서 얼굴이 붉어지던 남학생의 얼굴. 저 역시 찍기에 힘도 빌어 철없는 여고생 마냥 마구잡이로 궁금한 걸 물어댔는데 순간 번쩍 정신이 들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선 연대생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9박 10일 휴가 동안 계속 CNC와 치킨집을 찾아봤는데 정아씨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셨나 싶어서 돌아가던 길인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로 기쁩니다. 얼굴 뵀으니 행복하게 부대 복귀할 수 있겠네요. 언제 복귀하시는데요? 내일이에요. 웃기죠? 정아씨 만나는 날마다 그 다음날은 꼭 군대로 사라져버린대요. 그럼 또 언제 나오세요? 제가 경계부대 근무라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나옵니다. 제대까진 1년 조금 넘게 남았고요. 그래서 혹시나 다음 휴가 때 다시 정아씨를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그때 정아씨 여건만 되신다면 좀 더 많이 보고 싶어서요. 그렇게 삐삐 연락처를 교환하게 된 전 그날 이후 부대로 복귀한 남학생의 음성 사서함을 매일같이 기다리게 되었죠.
남자친구가 있던 보통의 여자들은 남자가 군대를 가고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는데 전 오히려 없던 고무신도 찾아다가 신고 있는 꼴이 된 게 얼마나 웃기던지. 그렇게 사사함을 주고받던 전 심지어 공신도 아닌 주제에 그로부터 3개월 뒤 남학생의 부대까지 면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인제까지 가서 택시까지 타고 면회를 간 그날 부대 앞에서부터 무슨 잔치라도 벌어진 양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세월 내내 찾는 이 하나 없던 하성우 선배님께 드디어 애인이 찾아졌다. 모두들 인사드려라. 전 애인이 아닌데. 정말 예쁘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애인 하십시오. 우리 하성원 선배님이 워낙에 말라서 빚을 드는 것도 다 옆에서 챙겨주는 애인이 없어서 아니겠습니까? 다들 하선병님 애인께 대하여 견해. 충성. 분대장 역할을 맡았다는 남학생의 후임들 모두가 위병소란 곳까지 나와서 저한테 거수 경례를 하더라고요. 다들 꺼지라는 남학생과 얼굴이 빨개져 숨을 때를 찾던 제 모습이 기억나네요. 심지어 첫 면회라고 간부의 허락하에 남학생은 외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시골 다방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남학생이 머뭇거리다 저에게 용기 내 말을 걸었습니다. 염치 없지만 저 보상휴가도 많이 받아놨고 연차도 단 한 번 안 써서 밖으로 나갈 기회가 많습니다. 거기에 제대도 고작 9개월도 남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럼 제대하는 날 정화씨와 만나고 싶습니다. 9개월이요?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럼 좀 그런데? 좀 많이 깁니까? 그래도 중간중간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기다릴 자신은 없고요. 그냥 우리 오늘부터 만나요. 9개월이나 기다렸다 만날 필요 있나요? 어차피 후임분들한테 애인이라 찍힌 판에 안 그래요? 까맣게 탄 얼굴에 어찌나 환하게 웃던지 그렇게 전 이 남자와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약속이라도 지키겠다는 듯 얼마나 자주 나오던지 제가 군인 맞냐고 했을 정도니까요. 뜻하지 않은 곰신이 된 저와 제대를 앞둔 남친. 그렇게 시간이 흘러 졸업반이 된 제가 제대를 한 남친을 만나러 터미널로 달려간 날 부끄럽지만 저희는 그때 처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둘의 본격적인 연애는 시작되었죠. 하지만 처음부터 쉽진 않았어요. 한창 졸업반에 취업 준비까지 정신이 없던 저와 각 복학을 해서 한창 학교에 적응 중이던 남친. 결국 데이트란 데이트 한번 하기가 쉽지 않았죠. 더욱이 컴퓨터공학 계열이 전공이었던 남친은 매일 같은 팀 회의와 프로젝트로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야 했죠. 그래서 그런지 종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고 식사는 불규칙에 흡연은 당연하니 안 그래도 멸치 같은 몸이 더 말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밥이라도 잘 챙겨 먹어. 정말 뼈밖에 안 남겠어. 우선 이거부터 쭉 마셔봐. 이게 뭔데? 우리 엄마한테 부탁해서 원주에서 엄청 유명한 한의원에서 다려온 거야. 장내 흡수도 도와주고 기혈도 보충해주고 오빠한테 딱이라니까. 고마워. 이런 것도 챙겨줘서. 하루에 한 포씩 꼭 챙겨 먹어. 알았지? 그 밖에도 매일 같이 컴퓨터의 앞에 앉아 있으니 목이고 어깨고 구부정해서 침도 맞으러 보내기도 하고 가끔은 강제로 한강이라도 끌고 나와 가벼운 운동이라도 시켰죠. 그런데 열심히 제 말을 따라주는 남친이 저 역시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제 말에 짜증 한번 낼 수도 있는데 묵묵히 제 부탁을 들어주었죠. 그런 와중에 남친의 집 인근에서 가볍게 맥주를 마시고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날씨도 좋아서 저녁바람을 맞으며 근처 고원을 걷던 중 누군가 남친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그래서 돌아보니 남친의 어머님이셨어요. 처음엔 누군가 싶었는데 엄마라는 말에 굳어버린 건 바로 저였죠. 아, 그 정아라는 그분이구나. 성훈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워낙에 성훈이가 미주알 고주알 나한테 이야기하는 스타일이라 처음 봤는데도 오래 만난 것 같네. 저도 정말 자주 배운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마치 웃음 짓던 시모지로 엄마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돌아보니 남친의 누나였습니다. 절 보며 흠칫하던 누나는 여성들만의 그 특유의 눈빛으로 절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아, 성훈이 여자친구란 분이구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훈이 보약은 잘 먹고 있어요. 네? 아, 네. 그런데 썩 효과가 있는 것 같진 않네요. 워낙 애가 말라서. 아, 그런가요?
여하튼 자주 봐요. 오늘처럼 우리 동네 오면 집에 놀러도 오고 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준 보약을 어떻게 벌써 알고 있나 싶어 남친한테 물어보니 어머님 말씀대로 가족 간의 관계가 끈끈한 것 같더라고요. 남친이 외부에서 있었던 모든 일은 가감없이 부모님께 얘기하는 스타일이래요. 어릴 때부터 조금 허약했다 보니 뭐하고 왔냐, 친구들이랑 뭐 했어? 등 꼬치꼬치 캐물어 왔고 남친 역시 큰 거부감 없이 술술 대답을 해왔던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게 익숙해서 저와의 일 역시 모두 털어놓았다고 하는데 전 그게 조금 불편하긴 했어요. 우리 둘만의 일까지 남친의 가족이 알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남친 가족과의 첫 만남을 뒤로하고 전 제 어학 전공을 살려 중국계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죠. 남친은 컴퓨터 관련 취업을 알아보다 교수가 되겠다는 희망에 석사 코스를 밟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아무래도 연구를 계속해야 할 남친이 교수와의 프로젝트 외엔 특별한 수입이 따로 없기에 그 이후 대부분의 데이트 비용은 제가 지불을 하게 됐죠. 하지만 전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도 더 먹일까, 뭐라도 더 하게 해줘야 하나, 그게 걱정이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리도 배워서 만들어 먹이고 중국인 직원을 통해 중국에서만 파는 고급 보이차도 사서 끓는 물에 타 먹으라 주고 감기라도 걸렸다 싶으면 병원 치료도 받게 하고 흡사 갓난아기라도 키우듯 지극정성을 다했죠. 또 남친이 모성애를 불러일으키는 스타일이기도 했고요. 그런 정성 때문인지 몸도 조금은 좋아진 것 같고 살도 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 진짜 오랜만에 광주 언니 미영 선배를 만나게 됐어요. 그 자리엔 제 남친도 함께였고요. 따지고 보면 나가 네 그 둘을 이어준 꼴 아니야? 성우 씨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한단 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언제 결혼할게야? 결혼은 무슨, 아직 성훈 씨도 석사 코스 밟는 중이고 나도 아직 신출내기인데. 엄마, 야가 모르는 소리 오네. 요렇게럼 남친이 석사 코스 밟을 때 후딱 잡아치야 되는 거여. 난중에 교수 되고는 딴 여자 만나면 어쩔게야? 그런 일 없습니다. 정화가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그럼 나는 정화밖에 없다. 딱 2장을 찍어주셔라. 우선은 혼인신고부터 먼저 해불고 요새 부부간에도 요 준비란 게 항시 중요한 법이란 게요. 사람이 언제 아플지 언제 죽을지 모른 게 보험부터 들어두는 것이 요새 부부들 사이 유행 아니요? 그래요? 아따 연구실에만 박혀있으니까 모르셨구만. 달에 들어가는 돈도 그렇게 크지 않은디 수술비에 암 진단에 보장도 무지하게 세고 2년에 한 번씩 부부 둘 다 건강검진도 시켜주고 얼마나 효율적인디. 얘긴가 이 선배가 갑자기 웬 보험 얘긴가 싶긴 했는데 워낙에 유쾌한 언니니까 그때만 해도 저의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이후로 미영 선배가 저 모르게 남친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더라고요. 이상한 만남이 아니고 워낙에 발이 넓은 언니다 보니까 연대 아는 사람도 많고 했으니까요. 연대를 찾아가면 남친한테 음료수라도 건네주고 응원도 해주고 해서 전 오히려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친이 석사 논문으로 바쁘던 어느 날 몇 년 전 제가 일했던 둘둘 치킨 사장님께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오셨어요. 이후에 남친이랑도 몇 번 찾아간 적이 있어서 사장님과의 연락은 끊이지 않고 있긴 했었죠. 가게로요? 뭐 오늘 특별한 건 없는데 저녁에 갈게요. 큰일 있으신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야. 그럼 저녁에 봐. 뭔가 싶어 회사가 끝나는 대로 가게를 찾아왔죠. 그런데 영업으로 한창 바쁜 시간인데도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둠 속에 누군가가 서 있더라고요. 점차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고 보니 바로 남친이었어요. 남친이 케이크에 양초를 꺾고는 절 보며 환하게 웃고 서 있었죠. 정아야, 나 비록 아직 학생이고 가진 거 하나 없지만 그래도 이 멸치랑 결혼해 줄래? 이 자리에 멀뚱히 선 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알고 보니 사장님과 남친 둘이 프로포즈 작전을 짜고 절 불러들였던 거더라고요. 고민할 틈도 없이 바로 고개를 끄덕이던 절 안아주던 남친. 그렇게 3달 후 저흰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우선 여유가 없던 남편. 대신 시댁에서 시댁 근처로 전셋집을 구해줬고
결국 그 집이 저희 부부의 첫 보금자리로 결정되었죠. 물론 그 집이 앞으로 15년간 함께한 집이 되었지만요. 시작은 여느 신혼부부와 비슷하게 알콩달콩 재밌게 살았습니다. 논문 통과 후 강사를 시작한 남편이 여러 프로젝트를 맡다 보니 학교에 머무는 시간도 많고 해서 자주 집을 비울 수밖에 없었지만 대신 신우가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죠. 바로 옆동이기도 했으니 틈나는 대로 반찬을 갖다 주기도 하고 심심하다고 맥주를 사서 놀러 오기도 하고 저 또한 생각보다 성격 좋은 신우에 제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물론 딱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저희 부부의 사적인 내용까지도 몰래 들여다보고 있는 듯 훤히 알고 있다는 게 조금 걸리긴 했지만요. 그런데 사원이 주말에 화장실에서 넘어졌다며? 그걸 어떻게 하세요? 다 알지. 사원이가 얘기해줬으니까 멍이 시퍼렇던데 뭐 애가 말라서 다리에 힘도 없고 항상 조심해야 한다니까. 화장실에 물기 제거도 하고. 그런 일이 이후에도 수차례 반복되었어요. 아니 몇 시간 전에 일어난 일도 훤히 꿰뚫어보고 있어서 가끔은 소름 돋기도 했다니까요. 그래서 한날은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얘기했죠. 여보, 나 진짜 저번에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시댁에 이래저래 얘기하는 거 당신한텐 워낙에 익숙하니까 괜찮을지 몰라도 난 좀 불편하거든. 물론 워낙에 아들 걱정이 많으신 건 알겠지만 사실 너무 세세한 것까지 알고 계신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 난 너가 누나랑도 서로 허물없는 관계다 싶어서 좀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이젠 좀 줄일게. 그래도 워낙에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 당신 이해해. 하지만 그래도 숨길 건 좀 숨기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알았지? 간략한 정보들 외에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남편은 저와 약속을 했죠. 그런 어느 날 남편이 서류 몇 장을 저한테 내밀더라고요. 이게 뭐야? 보험? 이번에 새로 나온 거래. 복잡하게 이것저것 넣을 거 없이 한 방에 넣은 보험. 아니, 이걸 어디서 들어온 거야? 누구긴 누구겠어. 미영이지, 김미영. 진짜 이 언니가... 그래도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한테 잘했냐. 우리 연결해준 것도 미영이고 아주 본격적으로 보험을 시작한 것 같더라고. 자기 고객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들어줬지. 보험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리고 또 사망보험금 하나 들었어. 사망보험금? 또 혹시 아냐?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해서 너한테 전부 가는 거로 해서 넣었어. 진짜 이 언니 완전 오빠를 구워 삶았네? 아니 그런 걸 왜 들어? 들어둬야지. 세상엔 아무도 모른다 너.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물론 부부끼리 들어둬서 나쁠 건 없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돈에 미영 선배가 왜 우리 남편한테 그토록 정성을 쏟았는지 괜한 배신감까지 들더라니까요. 하지만 오빤 이왕 들은 거 신경 쓰지 말라며 절 토닥거렸죠. 그러던 중 난임이라 생각했던 저희 사이에 소중한 아이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전 육아에 전념하게 되었고 다행히 남편은 강사에서 전임 교수까지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그 모든 덕은 저 때문이라며 항상 고마워했죠. 저 역시 그런 남편이 대견했고요. 원래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고민했지만 뜻하지 않게 아이가 생기면서 시댁과 가까운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란 판단하에 계속 같은 집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시어머니와 신우의 출입은 더욱 잦아졌고요. 하지만 그리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잔소리는 있었지만 크게 기분 나쁠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유치원을 다니던 저희 아이가 마침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이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신우가 사준 인형이었는데 배를 누르면 소리를 내던 인형이 배터리가 닳았는지 아무 소리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형 자크를 열어 배터리를 교체하려는데 내부가 꽤나 복잡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전선도 많고 컴퓨터처럼 칩도 있고 비싼 인형이라 그런가 싶어 배터리를 교체했는데도 소리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장이 났구나 싶어 아이한테 얘기하니까 그럼 이 인형이 싫다고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금방 좋아하고 금방 실증 내고 저은 들었지만 때도 많이 타고 해서 결국 버리기로 결정했죠. 그런데 다음 날인가 신우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무언가를 막 찾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물었는데 어색한 웃음을 짓더라고요. 아니 내가 혜연이한테 사준 인형 어디 갔어? 인형이요?
그거 때도 많이 탔고 고장도 나서 버렸어요. 버려? 아니 내가 혜연이한테 사준 건데 버리면 어떡해? 혜연이도 이제 실증이 났는지 버리라고 해서. 됐어. 좀 섭섭하네. 혜연이한테도 그렇고 자기한테도 그렇고. 사실 인형 하나 버린 거로 이렇게 섭섭할 수 있나 싶었지만 또 선물한 사람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후 신우는 또 다른 인형을 사서 아이에게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전 사실 고마웠죠. 괜히 버렸나 싶어 미안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딸 아이도 점차 커가고 그 당시의 일도 기억에서 지워버렸죠. 시간이 흘러 딸아이가 벌써 고등학생으로 훌쩍 컸지만 신우가 준 건 절대 버리지 않고 아이의 머리맡에 항상 두었어요. 또 괜히 버렸다가 섭섭하다 할까봐 저도 조심을 했고요. 그렇게 평이하던 저희들의 일상에 정말 천천병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광주 언니 덕에 들은 보험으로 1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해왔던 저희 부부. 그런데 남편에게서 위암수균이 나온 겁니다. 평소에도 자주 더부룩하고 속이 좋지 않던 남편이긴 했지만 암일지 모른다는 검사 결과를 받을지는 예상을 못했죠. 혼비백산한 전 남편을 이끌고 세브란스를 찾았고 조직검사를 통해 본 결과 위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매년 받아온 검진 덕인지 조기에 암을 발견해서 큰 전이만 없으면 저에게만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의사의 낙관적인 전망에 전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지만요. 그래도 어쨌든 암은 암이잖아요. 그때부터 남편의 모든 일은 잠정적으로 멈추게 하고 치료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몇 년 전부터 중국계 회사에 다시 다니고 있어서 금전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았고요. 이 소식을 들은 시댁 역시 난리가 났죠. 시어머니는 남편 손을 잡고 울고 신우는 남편한테 막무가내로 화를 냈죠. 평소에 관리 안 하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그 때문인지 괜히 제가 눈치 보이더라고요. 물론 친정에서 받아온 한약도 계속해서 먹여왔고 속에 좋다는 양배추즙도 아침마다 먹여왔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저도 속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오히려 차분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뭘 걱정해. 수술하면 그만이라던데. 뭐 그리고 만약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해도 당신 보험금 받고 좋잖아. 지금 장난해? 그런 농담이 나오냐고. 알았어, 농담이야 농담. 미안. 그 뒤로 남편의 수술은 성공리에 마쳤고 전 집과 회사 병원을 오가며 남편을 돌봤습니다. 한창 공부에 매진해야 할 고3 딸에게도 집에 갈 때마다 괜찮다 다독이느라 그것도 신경을 써야 했고요. 평일엔 회사 출근도 해야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던 때였죠. 그때 마침 신우가 퇴근하고 들어와 쉬던 사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점시험시험해. 요새 양 얼굴도 안 좋고 회사에서 무슨 일 있단 건 아니지? 뭐 이리저리 오가다 보니 살짝 힘이 들긴 해도 괜찮아요. 어제 보니까 회사 끝나고 와서 무슨 약도 먹는 것 같던데. 하다 형님이 급히 말을 멈추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부터 몸이 좀 으슬으슬해서 감기약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저도 조금 놀랐죠.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게 혜연이가 말해줬어. 자기 약 먹고 있다고. 아 그렇구나. 감기약이에요. 그러니까 몸 관리 잘해. 걱정돼서 그래. 여튼 또 올게. 하며 서둘러 나가시던 형님의 모습이 뭔가 이상스럽긴 했죠. 그런데 학원이 끝나고 돌아온 딸아이가 제게 살짝 짜증을 내더라고요. 나 솔직히 고모 때문에 좀 짜증나. 고모가 왜? 엄마 없을 때마다 와서 이거 먹어라. 어젠 왜 그거 먹었냐. TV 너무 많이 보지 마라. 아주 잔소리가. 아니 어디 숨어서 나 지켜보고 있는 것 같더라니까. 예전에 아빠가 워낙 고모랑 친하니까 또 아빠가 다 말했구나 싶었지만 지금 병원에 있는 아빠가 뭘 알고 고모한테 말을 하겠어. 그런데도 허냐 하고 있다니까. 무서울 정도야 진짜. 혹시 혜연아 너 엄마가 감기약 먹고 있다는 거 혹시 고모한테 얘기했니? 감기약? 엄마 감기약 먹어. 순간 이건 이상하다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부터의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죠. 남편이 워낙 시댁이랑 친해서 그런가 보다 넘겨왔던 일들이 뭔가 이상하다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그 즉시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소파에서부터 침대며 TV까지 전부 살피던 중 이상한 기분에 벽에 걸린 시계를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시계를 가져와 뒷면을 분해했는데 시계와는 상관없는 전선들이 연결된 검고 작은 무언가, 바로 소형 카메라였습니다.
그 순간 번뜩 딸아이의 인형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에 인형을 가져와 마구잡이로 뜯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과거에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인형 머리 내부로 보이는 선들과 카메라, 더 이상 소름이 돋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집안에 몇 개가 더 있는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죠. 전 당장 경찰 신고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함께 경비실을 찾아 집 앞을 비추는 CCTV를 검색했죠. 아니나 다를까 며칠 간격으로 텅 빈 집안을 들락거리는 시모와 시누이, 그리고 약 10분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라지는 둘의 모습. 이를 본 경찰은 분명 카메라 각도 조정, 아니면 전원 충전의 목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형님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싶냐 묻는데 전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인지 딸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던 그 시절부터라면 도대체 몇 년간 우리를 지켜보고 산 건지 온몸이 떨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우선 병원에 있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야 하나, 그것부터가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남편도 이를 알고 방치했던 건 아닌지 혼란스러웠죠. 할 수 없이 전 이 사실을 그날 저녁 몰래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던 차 자신들도 찔려서인지 어쩐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갑작스레 병원을 찾아왔죠. 사원이 네가 옳게 말만 듣고 오해할지 몰라서 이렇게 말도 없이 왔는데. 도대체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이런 일을 꾸민 거냐고요? 사원아, 우리가 너 어릴 때부터 네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니? 안 그래도 잔병치레 많았던 네가 또 눈에 안 보이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 아닐까 두렵고. 엄마 설마 제가 결혼 전부터 절 훔쳐보신 거요? 그때야 워낙에 네 얘기 다 해주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도 없었지. 그런데 네가 정아랑 만나고서부터 완전히 애가 달라졌잖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뭘 달라져요? 잘하던 얘기도 안 하고 이상한 보약 같은 것도 먹고 그래서 네 몸이 좋아졌어? 오히려 암에 걸렸잖아. 거기에다 올케 앞으로 사망보험금도 있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거 내가 들은 거야, 내가. 그래, 네가 들었지. 그런데 니들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던 거 다 들었어. 뭐? 광주 언니? 그 여자 처음부터 붙인 거 누구야? 올케 아냐? 무슨 CD가 어쩌고 그거 받아야 된다 했다고? 그런 거 다 올케가 처음부터 계획한 거 아니었겠냐고. 아니 형님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그러겠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쎄하더라고.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빼빼마른 놈 하나 잡아서 잘 구워 삶아다가 보험금이라도 타먹으려 한 거 아니냐고. 제가 왜요? 그런 나쁜 생각을 했더라면 진작에 있겠죠. 내가 왜 이 사람이랑 근 20년을 살고 있냐고요. 그래서 누구 의심도 안 받게 한 다음 성훈이 암 걸리게 한 거 아냐 니가. 전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화를 통해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아들이 슬슬 대화를 멈추려 하자 그때부터 절 의심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도 극구 반대했지만 남편이 가진 애를 써서 결혼을 하게 된 거더라고요. 하지만 저에 대한 의심은 점차 짙어져 처음엔 저희 집을 찾아와 염탐을 했다가 부족하다 싶었는지 세원상가 등지에서 몰래 카메라를 구해 몰래 설치한 후 끊임없이 절 관찰해 왔던 거예요. 심지어 신우가 사준 딸아이 인형에까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던 거죠. 모든 진실이 드러난 이후 남편은 당장에 이사를 가겠다 선포했습니다. 비록 딸아이가 고3이라도 더 이상은 이 집에 살지 않겠다 다짐한 남편은 저에게 연신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한테 헌신해온 절 의심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남편에게 건넨 제 질문이었어요. 당신, 형님 말대로 내가 진짜 그런 여자라고 의심하는 거 아니지? 그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잘 들어봐. 내가 정말 미영 선배를 당신한테 접근시켰고 그래서 보험금 가입하게 하고 몸에 안 좋은 보약도 계속 먹였고 그런 년으로 나 의심하는 거 아니지? 아니야. 암은 관리 못한 내 잘못이지 왜 당신 때문이겠어 왜? 전 남편을 가만히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청취자분들께선 어떤 눈물이었을 것 같은가요? 억울해서 울었다? 아니면 화가 나서? 아니요. 아마 청취자분들 중 정말 소수의 누군가는 아주 작게나마 절 의심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쭉 나열해서 들려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 좀 의심스럽긴 한데
아니면 진짜 이 여자의 기획이었다면 완전 소름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른다는 거죠. 맞아요. 제가 바로 순이 엄마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 진심과는 다르게 누군가의 말 때문에 전 낙인이 찍혀버린 거죠. 그게 너무 슬펐어요. 낙인이 찍혀버린 윤정아란 여자. 그 사건 이후 저희는 이사를 했고 그렇게 3년여가 흘렀습니다. 당연히 시댁과는 모든 관계를 끝냈고요. 거의 완쾌가 된 남편 역시 시댁과 절연했습니다. 하지만 간혹 남편과 그런 이야기를 나눠요. 아마 서훈이가 당신네들과 연락을 끊게 만든 건 바로 저라고. 윤정아 전현이 처음부터 의심스러웠다고. 나쁜 년이라고. 그렇게 전 그들의 머릿속에 굳게 자리하겠죠. 그 사실이 정말 너무 슬픕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그 의심들을 지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행여나 조금이라도 절 의심하시는 청취자분들께도 어떻게 해야 저 그런 여자 아니라고 확실히 믿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순이 엄마가 되어버린 지금의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혹시나 내 남편이 아니면 내 딸이 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일지도 모르고요. 그런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풀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물론 절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청취자분들 모두의 의견이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연을 쓰면서 조금은 내 가슴속 답답함이 풀어지는 느낌이 들어 기쁩니다. 어쩌면 조금은 찝찝한 결말이 된 것 같아 죄송스럽지만 여러분들께선 절대로 순이 엄마가 되지 마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